오늘 설명하게 될 내용은 현대사회의 필수품 커피다. 커피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 후 900년 페르시아의 의사 라제스가 남겼으며 나무와 생드는 분, 음료는 분첨이라고 하였다. 커피의 시원지는 에티오피아와 예멘으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시원지인 것이 유력하다. 일단 지리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지형이 예멘의 지형보다 커피가 자라기 더욱 좋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커피의 원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피는 역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 보스턴 차 사건과 제국주의의 확대이다. 보스턴 차 사건과 커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일단 보스턴 차 사건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처음으로 설탕세를 매겼고 이어서 인쇄물에도 인지조례라는 세금을 매겼다. 다음은 타운센트 법으로 종이와 차에도 세금을 매겼다. 그런데 세금으로 야기된 영국과 식민지 간 분쟁에서 5명의 보스턴 시민이 영국 경비대에게 총을 맞아 죽는 보스턴 학살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영국은 법령을 철폐했는데 차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두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차에게 집중되었다. 독립혁명 지도자들은 대표가 없어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라는 구호를 만들었고 이는 독립혁명의 모토가 되었다. 시민들은 독립혁명 지도가들의 지휘 아래 보스턴 항을 정박한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습격하고 342개의 차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렸다. 영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식민지 탄압을 강화했다. 보스턴 항을 봉쇄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보스턴 시민들은 똘똘 뭉쳐서 배상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였다. 저항의 방식 중 하나가 즐겨 마시던 차를 끊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영국 차 불매운동이 시민의 저항심에 불을 붙이며 커피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커피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으나 영국 차의 훌륭한 대체제가 되어서 미국의 영국 차 불매운동을 도왔다. 커피는 제국주의 확대에도 영향을 끼쳤다. 유럽이 커피에 빠져들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열강들은 커피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존 식민지만으로는 물량이 딸리자 커피가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점령해 나무를 심었다. 커피나무를 많이 심고 키우고 열매를 많이 수확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힘있는 유럽 강국들은 손쉽게 식민지의 인력을 노예로 동원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사라세닌, 이교도 신앙이 없는 자들을 세습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다. 커피는 문학가와 예술가들에게 밤새 창작의 혼을 불태우게 한 음료였다. 카페인은 작가의 지성적인 각성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에 맞서는 시대정신도 일깨웠다. 프랑스에서는 카페가 혁명을 일으키는 각성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고 미국에선 보스턴 차 사건의 중요한 오브젝트로 작용했다. 깨어나라 아침이므로 아침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시간이다. 팔을 벌리라. 영접할 아름다운 이가 왔도다. 여기서 아침의 포도주란 커피를 상징한다. 유럽에서는 17세기 초에 커피를 아라비아의 와인이라고 했다. 유럽 강국들은 17세기 말에 커피값이 치솟자 앞다투어 식민지의 커피밭을 일구는 경쟁을 벌였다. 이 무렵부터 커피에 관한 흥미로운 목격담과 에피소드들이 기록으로 전해진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흔히 커피 칸타타로 알려진 칸타타 BWV 211을 작곡한 때는 1732년쯤이다. 커피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딸과 커피를 그만 마시라고 다그치는 아버지가 서로 옥신각신하며 주고받는 풍자적 아리아가 인상적이다. 당시의 커피하우스는 여성의 출입을 금했기에 커피 칸타타에서 딸이 부르는 소프라노 대목을 남성 가수가 가성으로 불러 더욱 재미있는 요소가 되었다. 종교음악의 대부라 불리는 바흐가 대중을 위한 희극적 작품을 쓴 것은 커피 애호가로서 커피에 대한 헌정이라는 말도 있다. 바흐 자신도 모닝커피가 없다면 나는 그저 말린 염소고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겼다. 신체의 나른함을 깨우는 커피의 각성 효과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낸 요인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된다. 커피를 즐겨 마신 한두 인물의 파워보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몽 사상가들과 시민들의 교류와 공감대가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동력을 만들어내었다. 1686년 문년 프랑스 최초의 카페 르 프로코프는 이 점에서 온갖 사연이 깃든 곳이다.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으로 꼽히는 백과전서가 공동편집장 드니 디드로와 장르롱 달랑베르에 의해 처음 기획된 장소가 이곳이고 이후 백과전서가 완간될 때까지 계몽 사상가들의 아지트로 활용되었다. 볼테르, 장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아르튜르 랭보 등이 단골이었으며 비운의 급진주의적 혁명가 장폴 마라를 비롯해 조르주 당통, 막시밀리앙 드로베스피에르 등 공화주의자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철학자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하루에 40에서 50잔의 커피를 마시던 볼테르에게 주치의는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그는 커피가 독이라면 그것은 느리게 퍼지는 독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84세까지 장수하며 커피의 유익함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로도 기억된다. 위처럼 프랑스가 혁명의 기운 속에서 커피 이야기의 꽃을 피워낼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많은 예술가와 문학가들을 홀렸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커피 역사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인물이다. 오전에 작품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모닝커피용으로 손수 커피 60알을 골라낸 후 추출하게 했다. 그래서 커피에서 60은 베토벤 넘버라고도 불린다. 바흐, 베토벤과 함께 3B로 불리는 요하네스 브람스도 커피 애호가였다. 그는 자신이 마실 커피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추출해 마셨다고 한다. 까탈스러워 보이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이 행동은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아닌 추구하는 향미가 분명하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에서 이들은 진정한 커피 애호가의 면모를 갖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영상의 내용은 커피 인문학이라는 책의 일부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커피의 종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책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